입양한 아이가 남편을 닮아간다. 친자 확인 결과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데려온 아이가 남편의 숨겨진 아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번을 썼다가 지웠는지 모릅니다. 몇 번을 말하려다 목이 막혔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창피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게 정말 제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 무게를 혼자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 저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제 이야기입니다. 1부 -28배 봄. 저는 28살 봄에 결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작지만 아늑한 신혼집이 있었고 앞으로의 미래가 꽃길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다정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잘 내지 않았고 제가 힘들 때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어줬고 사소한 것도 기억했다가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남편이 저렇게 다정하면 평생 행복하겠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 손을 잡고 서 있을 때 이 사람이랑은 뭐든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믿었습니다. 신혼초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웃고 주말이면 손잡고 동네를 걷고 저녁이면 같이 밥 해먹으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딱 하나만 빼면요. 아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조카들 볼 때마다 너무 예뻐서 내 아이는 얼마나 예쁠까, 어떻게 키울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요즘은 다들 늦게 생긴다고 하잖아.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명절마다 어른들이 슬쩍 물어봤습니다. 아직 소식 없어? 아이 계획은 있어요? 그 말이 처음엔 그냥 흘려들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바늘처럼 콕콕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2부 병원에서 들은 말. 결국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내내 긴장이 됐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아니, 설마 별일 없겠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 남편과 나란히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 들어온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자연 임신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그냥 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차장 바닥만 바라보며 걷고 있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차에 타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한참 만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같이 알아보자.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위로받아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많은 걸 삼켰는지가 느껴져서 그게 더 슬펐습니다. 3부 마이너스 5번의 봄, 5번의 절망. 저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셨고, 저도 이번엔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술 전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배에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스스로 놓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렇지 않아졌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졌다는 게 호르몬제 때문에 몸이 퉁퉁 붓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이번엔 될 거야. 이번엔 꼭 될 거야. 그 말을 주문처럼 되뇌면서요. 하지만 첫 번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두 번째도 실패였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세 번째 실패 결과를 봤던 날, 저는 집에 오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1시간을 울었습니다. 남편한테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번엔 잘 될 거야. 나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5번째, 모두 실패였습니다. 5번째 실패 결과를 봤던 날은 이상하게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주차장 차 안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냥 멍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잠든 뒤에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꽉 눌러서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들리지 않게, 남편 마음이 아프지 않게,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욕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감촉이, 수건 냄새가, 혼자 삼키던 그 울음이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4부 마이너스 보육원에 처음 간 날, 5번의 실패 이후로 저는 한동안 무기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밥 먹는 것도 귀찮았고 그냥 모든 게 다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혜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혜진이는 몇 년 전부터 보육원 봉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랑 한 번만 가봐.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혜진이가 그러더군요. 그냥 한 번만. 아이들이 예쁘거든. 내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것 같아서 그 말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보육원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낯선 어른이 왔는데도 아이들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손을 잡고
눈을 반짝이며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제 볼을 손바닥으로 꾹 눌렀습니다. 그 작고 보들보들한 손이 제 뺨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편이 뭔가로 꽉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감각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저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또 가고 싶어?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봉사라기보다는 제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밥 먹여주고 책 읽어주고 잠들 때 토닥여준다고 느껴질 만큼 그 시간이 저한테는 치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씩 살 것 같아졌습니다. 오브 마이너스 그 눈빛. 보육원을 다닌 지 몇 달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이들과 놀다가 문득 구석을 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같이 어울려 놀고 있는데 한 아이만 혼자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4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장난감을 갖고 논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릎을 안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눈에 들어왔는지 지금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발길이 그 아이한테 갔습니다. 옆에 조용히 앉았더니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너무 깊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 눈이 어쩌면 저렇게 깊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세상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너무 빨리 상처받은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앉아 있을까? 제가 말했더니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제 팔에 기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그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생각났고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도 생각났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보육원에서 한 아이를 봤는데 자꾸 생각이 나.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떤 애? 4살 남자아이인데 눈빛이 너무 슬프더라고. 혼자 구석에 있는데 마음이 쓰여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푹 잤습니다. 육부 마이너스 입양을 결심하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아이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던 아이가 제가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걸 보면 슬쩍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앉기도 전에 먼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모, 오늘도 왔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한마디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응, 준호 보러 왔지. 제가 말했더니 아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 모든 것을 줘도 바꾸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고 올 수가 없다. 남편과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말할게. 준호를 우리가 데려오면 어떨까 싶어.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지 못해도 사랑을 줄 수 있잖아. 아이한테 필요한 건 결국 사랑 아닐까? 나는 저 아이한테 그게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같이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길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받고 가정 방문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힘들다기보다는 간절했습니다. 제발 준호를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내가 잘 키울 수 있다고. 그리고 마침내 준호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들어서던 날, 준호가 두리번거리며 집안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응, 이제 여기가 준호 집이야.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준호가 잠든 걸 보면서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아이 발을 이불 안으로 넣어주다가 한참을 그냥 울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이게 꿈은 아닌지 싶어서요. 7부 마이너스 엄마라는 말. 준호가 저를 처음 엄마라고 부른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준호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준호가 자다 깨서 울고 있었습니다. 꿈을 꿨는지 이불을 꼭 쥐고 훌쩍이고 있어서 제가 달려가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했는데 준호가 울다 말고 저를 올려다보더니 엄마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응, 엄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준호가 제 목에 팔을 두르고 다시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엄마라는 말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기뻐서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말했더니 남편도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8부 마이너스 이상한 느낌. 준호가 6살이 됐습니다. 7살이 됐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밥도 잘 먹고 웃음도 많아지고 처음에 그렇게 말이 없던 아이가 이제는 집안에서 종알종알 떠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모양이 남편이랑 똑같다는 느낌.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닮을 수도 있지.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따라하는 거겠지. 그런데 점점 더 세부적인 것들이 겹쳤습니다. 밥 먹을 때 숟가락 잡는 방식. 뭔가 생각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 잠들 때 항상 왼쪽으로 돌아눕는 것. 신나면 손바닥을 마주 비비는 습관. 모두 남편의 버릇이었습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고 특별히 따라했을 이유도 없는데 저는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아이를 남편이랑 닮게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친척들 모임이 있던 날 신우이가 준호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준호가 오빠 닮았네. 진짜 친자식 같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는 길에 가슴이 싸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서 잠을 자면서 눈을 못 감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부 마이너스 의심이 잘하다. 한번 의심이 생기니까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보육원을 다니기 시작할 때 남편이 유독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줬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봉사 다닌다고 하면 귀찮아하거나 바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은 오히려 먼저 다음 주에도 가?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남편이 제 활동을 지지해 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입양을 제안했을 때도 남편이 너무 쉽게 동의했습니다. 입양한 아이가 남편을 닮아간다. 친자 확인 결과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데려온 아이가 남편의 숨겨진 아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번을 썼다가 지웠는지 모릅니다. 몇 번을 말하려다 목이 막혔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창피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게 정말 제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 무게를 혼자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 저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제 이야기입니다. 1부 마이너스 28배 봄. 저는 28살 봄에 결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작지만 아늑한 신혼집이 있었고 앞으로의 미래가 꽃길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다정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잘 내지 않았고 제가 힘들 때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어줬고 사소한 것도 기억했다가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남편이 저렇게 다정하면 평생 행복하겠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 손을 잡고 서 있을 때 이 사람이랑은 뭐든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믿었습니다. 신혼초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웃고 주말이면 손잡고 동네를 걷고 저녁이면 같이 밥 해먹으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딱 하나만 빼면요. 아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조카들 볼 때마다 너무 예뻐서 내 아이는 얼마나 예쁠까, 어떻게 키울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요즘은 다들 늦게 생긴다고 하잖아.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명절마다 어른들이 슬쩍 물어봤습니다. 아직 소식 없어? 아이 계획은 있어요? 그 말이 처음엔 그냥 흘려들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바늘처럼 콕콕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2부 마이너스 병원에서 들은 말. 결국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내내 긴장이 됐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아니, 설마 별일 없겠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 남편과 나란히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 들어온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자연 임신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그냥 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차장 바닥만 바라보며 걷고 있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차에 타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한참 만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같이 알아보자.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위로받아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많은 걸 삼켰는지가 느껴져서 그게 더 슬펐습니다. 3부 마이너스 5번의 봄, 5번의 절망. 저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셨고, 저도 이번엔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술 전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배에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스스로 놓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렇지 않아졌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졌다는 게 호르몬제 때문에 몸이 퉁퉁 붓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이번엔 될 거야. 이번엔 꼭 될 거야. 그 말을 주문처럼 되뇌면서요. 하지만 첫 번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두 번째도 실패였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세 번째 실패 결과를 봤던 날, 저는 집에 오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1시간을 울었습니다. 남편한테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번엔 잘 될 거야. 나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5번째, 모두 실패였습니다. 5번째 실패 결과를 봤던 날은 이상하게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주차장 차 안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냥 멍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잠든 뒤에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꽉 눌러서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들리지 않게, 남편 마음이 아프지 않게,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욕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감촉이, 수건 냄새가, 혼자 삼키던 그 울음이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4부 마이너스 보육원에 처음 간 날, 5번의 실패 이후로 저는 한동안 무기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밥 먹는 것도 귀찮았고
그냥 모든 게 다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혜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혜진이는 몇 년 전부터 보육원 봉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랑 한 번만 가봐.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혜진이가 그러더군요. 그냥 한 번만. 아이들이 예쁘거든. 내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것 같아서 그 말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보육원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낯선 어른이 왔는데도 아이들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손을 잡고 눈을 반짝이며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제 볼을 손바닥으로 꾹 눌렀습니다. 그 작고 보들보들한 손이 제 뺨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편이 뭔가로 꽉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감각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저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또 가고 싶어?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봉사라기보다는 제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밥 먹여주고 책 읽어주고 잠들 때 토닥여준다고 느껴질 만큼 그 시간이 저한테는 치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씩 살 것 같아졌습니다. 오브 마이너스 그 눈빛. 보육원을 다닌 지 몇 달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이들과 놀다가 문득 구석을 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같이 어울려 놀고 있는데 한 아이만 혼자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4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장난감을 갖고 논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릎을 안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눈에 들어왔는지 지금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발길이 그 아이한테 갔습니다. 옆에 조용히 앉았더니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너무 깊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 눈이 어쩌면 저렇게 깊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세상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너무 빨리 상처받은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앉아 있을까? 제가 말했더니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제 팔에 기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그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생각났고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도 생각났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보육원에서 한 아이를 봤는데 자꾸 생각이 나.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떤 애? 4살 남자아이인데 눈빛이 너무 슬프더라고. 혼자 구석에 있는데 마음이 쓰여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푹 잤습니다. 6부 마이너스 입양을 결심하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아이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던 아이가 제가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걸 보면 슬쩍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앉기도 전에 먼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모, 오늘도 왔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한마디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응, 준호 보러 왔지. 제가 말했더니 아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 모든 것을 줘도 바꾸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고 올 수가 없다. 남편과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말할게. 준호를 우리가 데려오면 어떨까 싶어.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지 못해도 사랑을 줄 수 있잖아. 아이한테 필요한 건 결국 사랑 아닐까? 나는 저 아이한테 그게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같이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길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받고 가정 방문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힘들다기보다는 간절했습니다. 제발 준호를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내가 잘 키울 수 있다고. 그리고 마침내 준호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들어서던 날, 준호가 두리번거리며 집안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응, 이제 여기가 준호 집이야.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준호가 잠든 걸 보면서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아이 발을 이불 안으로 넣어주다가 한참을 그냥 울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이게 꿈은 아닌지 싶어서요. 7부 마이너스 엄마라는 말. 준호가 저를 처음 엄마라고 부른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준호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준호가 자다 깨서 울고 있었습니다. 꿈을 꿨는지 이불을 꼭 쥐고 훌쩍이고 있어서 제가 달려가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했는데 준호가 울다 말고 저를 올려다보더니 엄마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응, 엄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준호가 제 목에 팔을 두르고 다시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엄마라는 말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기뻐서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말했더니 남편도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8부 마이너스 이상한 느낌. 준호가 6살이 됐습니다. 7살이 됐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밥도 잘 먹고 웃음도 많아지고 처음에 그렇게 말이 없던 아이가 이제는 집안에서 종알종알 떠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모양이 남편이랑 똑같다는 느낌.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닮을 수도 있지.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따라하는 거겠지. 그런데 점점 더 세부적인 것들이 겹쳤습니다. 밥 먹을 때 숟가락 잡는 방식. 뭔가 생각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 잠들 때 항상 왼쪽으로 돌아눕는 것. 신나면 손바닥을 마주 비비는 습관.
모두 남편의 버릇이었습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고 특별히 따라했을 이유도 없는데 저는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아이를 남편이랑 닮게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친척들 모임이 있던 날 신우이가 준호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준호가 오빠 닮았네. 진짜 친자식 같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는 길에 가슴이 싸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서 잠을 자면서 눈을 못 감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부 마이너스 의심이 자라다. 한번 의심이 생기니까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보육원을 다니기 시작할 때 남편이 유독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줬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봉사 다닌다고 하면 귀찮아하거나 바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은 오히려 먼저 다음 주에도 가?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남편이 제 활동을 지지해 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입양을 제안했을 때도 남편이 너무 쉽게 동의했습니다.